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K 세인트 작가의 소설 The Zero Sum Game의 첫 번째 챕터, 여의도의 콜드워입니다. 이걸 보내주시면서 이 팽팽한 도입부에 완전히 매료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텍스트의 표면 아래에 작가가 숨겨놓은 장치와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두 남자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요. 뭐랄까, 21세기 금융자본의 두 가지 얼굴,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한 본질까지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서준과 민호, 이 두 인물이 서 있는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싸움이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비가 내리는 1월의 여의도 그 IFC 45층 사무실에서 시작되죠. 창밖을 보는 남자 서준,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잔, 젖은 콘크리트 냄새. 와, 첫 문단부터 분위기가 정말 차갑고 날카롭더라고요. 자, 그럼 이 냉정한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두 주인공이 속한 공간의 그 극명한 대비, 이거잖아요. 서준의 여의다 45층 사무실은 그야말로 완벽한 통제 공간 같아요. 책상 위엔 서류 뭉치랑 식은 에스프레소 잔뿐이고 모든 게 딱 제자리에 있고요. 전 이 묘사를 읽으면서 이 사람 인간관계까지도 이렇게 차갑고 정돈되어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작가가 이 공간을 통해서 서준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 나오는 검은 강물이라던가 젖은 콘크리트 냄새 같은 표현이요. 이게 그냥 날씨 묘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숫자로 바뀌고 감정은 배제되는 그 비정한 자본의 속성을 시각적으로 또 후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공간을 21세기 자본주의의 한 얼굴, 그러니까 데이터가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초고층 빌딩의 디지털 자본, 이걸 상징한다고 봅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통제되어야만 하는 세계예요. 디지털 자본이라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민호의 을지로 사무실은 어떤가요? 거기는 낡은 빌딩 지하에 담배 연기, 기계 소음, 유행 지난 집기, 먹다 남은 샌드위치 포장지까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던데요. 서준의 세계랑은 완전히 다른 우주 같아요. 그렇죠. 을지로의 풍경은 정제되지 않은, 뭐랄까, 날것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아날로그 자본의 세계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전히 사람 냄새, 야수적인 감각, 직관, 이런 거에 의존하는 구시가지의 자본이죠. 민호가 숫자보다 현장의 냄새를 믿는다는 묘사랑 이게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공간의 충돌은요, 단순히 두 사람의 싸움을 넘어서서 차가운 데이터와 뜨거운 직관 중에 과연 무엇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배경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사는 두 사람이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겠죠. 먼저 여의도의 포식자 서준부터 좀 자세히 보죠. 그는 깜빡이는 숫자들의 규칙성을 사랑하고 숫자는 감정을 섞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네, 서준의 무기는 딱 하나죠. 철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 에테르테크 메가콩고가 뜨자마자 한 행동이 모든 걸 말해줘요. 바로 리서치 팀에 전화해서 3개년 현금 흐름표와 특허 리스트를 엑셀 자료로 만들으라고 지시하죠. 감정이나 예측이 끼어들 틈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는 시장을 통제 가능한 변수들의 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0.5%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자. 그게 바로 서준인 거죠. 반면에 을지로의 포식자 민호는 이건 완전 정반대입니다. 샌드위치를 씹으면서 신문을 읽고 숫자보다는 냄새를 믿는다고 하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가 겁에 질려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는 그것을 코로 느꼈다. 이 묘사는 정말 짐승의 감각 같았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게 현실에서도 통할까 싶더라고요. 2026년의 금융시장에서 냄새만 믿는다는 건 너무 무모하게 들리는데요. 작가가 민호라는 캐릭터를 너무 낭만적으로 그린 건 아닐까요?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독자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다음 행동을 보면 그가 마냥 감에만 의존하는 인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서한테 시중은행들 대출 담당자 명단이랑 금리 변동 추이를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든요. 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느낌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판을 흔들 실탄, 그 자금력을 먼저 확보하려는 거군요.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직관이랑 그걸 뒷받침할 자금 동원력을 결합하려는 전략이네요. 아깝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랍에서 꺼낸 그 2015년 대학 시절 투자 노트. 이 낡은 노트 하나가 이 싸움의 본질이 단순한 M&A가 아니라는 걸 암시합니다. 이들의 악연, 그리고 서로 다른 투자 방식의 대결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복선인 거죠. 그 오랜 악연을 가진 두 사람이 드디어 한 공간에서 만납니다. 여의도의 바 더 올드독, 진눈깨비가 내리는 밤, 어둡고 오래된 바의 분위기까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긴장감이 폭발하죠. 맞아요. 술을 마시는 방식부터가 두 사람의 캐릭터를 딱 압축해서 보여줘요. 서준은 위스키 잔을 앞에 두고 얼음이 녹는 걸 가만히 지켜보죠. 모든 변수를 관찰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민호는요, 잔을 받자마자 절반을 들이켜버리죠. 망설임 없이 저돌적으로. 이 짧은 장면만으로도 앞으로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민호가 먼저 도발하죠. 형은 항상 0.5%의 오차를 두려워했지. 형의 그 잘난 엑셀은 내 직관을 이기지 못할 거야. 이건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는 걸 넘어서서 서준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을 공격하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민호는 서준의 그 완벽한 통제라는 신념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 대학 시절의 실패까지 끄집어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서준의 반격이 이 소설의 핵심적인 갈등을 드러냅니다. 2020년의 시장은 2015년과 다르다. 지금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고 금리는 사상 최저치야. 네가 좋아하는 기세는 비용이 되어 돌아올 거다. 잠깐만요. 거기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왜 이 둘의 싸움에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텍스트만 읽어서는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서준이 믿는 규칙의 힘이고 이 싸움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열쇠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상장사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사들여서 최대 주주가 되려면요. 다른 소액 주주들이 가진 주식까지도 공개적으로 그것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인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고 제안하는 제도예요. 아, 그러니까 소수의 지분만 잽싸게 사서 회사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거군요. 돈이 훨씬 많이 들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막대한 자금하고 그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민호처럼 기세만으로 밀어붙여서 주가를 잔뜩 올려놓으면 나중에 소액주주들 주식을 사줘야 할 때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죠. 서준은 바로 그 법적인 허들, 즉 규칙을 이용해서 민호의 직관과 기세가 스스로를 파멸시킬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와 기세에 의존하는 M&A 전략의 정면 충돌이 이 대화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보니 서준의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정말 날카로운 무기였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민호의 대사. 아니, 형은 내가 파산하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야 형의 계산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니까. 이 부분에서 둘의 관계가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애증이랄까? 뭔가 훨씬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라면 저런 말을 하지 않죠. 저 대사는 이 싸움의 동기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증명의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내 방식이 옳고 너의 방식은 틀렸다는 것을 상대를 파멸시킴으로써 증명하고 싶은 욕망. 아주 깊은 불신과 상처가 깔려있는 광지인 거죠. 결국 민호가 입찰장에서 보자고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고 혼자 남은 서준의 독백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회사를 사고 파는 일이 아니고 11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 가평에서 벌어진 우정과 배신에 대한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한 문장에 나올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챕터의 활용점정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여의도와 을지로의 공간 대비, 데이터와 직관의 대결, 이 모든 것이 결국 11년 전 과거의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리전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에테르테크라는 회사는 그저 링일 뿐 진짜 싸움은 우정과 배신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단순 금융 스릴러에서 깊이 있는 인간 드라마로 격상되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이 왜 그토록 치열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완벽하게 부여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서준이 발을 떠나면서 정확히 15%의 팁을 계산해서 두고 나가는 모습. 민호와의 만남으로 그토록 감정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자신의 규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모습이 참 서준답다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진눈깨비 때문에 세상이 흐릿해 보인다는 묘사는 그의 완벽했던 통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암시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마무리입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이성과 계산의 끈을 놓치려는 서준의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가 보는 세상이 흐릿해진다는 것은 그가 믿어왔던 숫자의 세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수, 즉 민호라는 존재와 과거의 감정이 그의 시야를 한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질서의 세계에 던져진 예측 불가능한 돌멩이인 셈이죠. 정리하자면 이 일장은 단순히 계산의 서준과 직관의 민호라는 두 금융 포식자의 대결을 소개하는 걸 넘어서요. 그들의 싸움 이면에는 11년 묵은 우정과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엄청난 몰입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의 제목이 왜 제로섬 게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제로섬 게임은 한쪽의 이득이 반드시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게임을 뜻하잖아요. 청취자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서준의 차가운 숫자와 민호의 뜨거운 직관, 이 둘 중 하나가 상대를 완벽히 이기는 승리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1년 전의 상처를 건드린 이 싸움에서 결국 승자 없이 두 사람 모두 모든 것을 잃는 비극적인 제로섬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들의 대결은 우리에게 이긴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